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고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쿠팡 관련 회의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건을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접근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유턴 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P 500 등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는 세제 혜택을 받고 국내 상품은 배제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여유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만 절세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개 비튼 날인 26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하루 만에 30원 이상 폭락했는데 오늘 또 1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하향 압력 속의 눈치를 보면서 지지선을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을 앞당기면 받는 연금이 6%나 깎이지만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내야 할 연금 보험료와 받는 연금도 늘어나는데 슬기로운 연금 생활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제업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제업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후보장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인데 이마저도 1년에 4만 원 정도 깎이면서까지 미리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국민연금 미리 받으면 얼마나 불리한지, 내년에는 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6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미리 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미리 받으면 연금이 많이 깎일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리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영주 박사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1년만 당겨도 뭐 6%나 줄어든다는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지금 현재 63세부터 받거든요. 예. 이게 65세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63세부터 받는데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조기 수령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해서 예.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일찍 받으신 분들의 인원을 보니까 예.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으셨어요. 예.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100만 명이 일찍 당겨받으신다는 얘기는 연금 수급자의 한 15% 정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함으로써 적게는 6%, 많게는 30%까지 감액을 당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네, 상당히 불리한데요. 지금 5년 하면 1년에 6%, 30%나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특징적인 이유나 해가 있습니까?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2023년도에 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23년도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근본적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네. 연금을 수령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23년 당시에 첫 번째 이유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3년도에
만 62세에서 네. 만 63세로 1년이 늦춰진 시점입니다. 2023 이제 년이요. 이거는 갑자기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네. 지금 2033년도에 만 65세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해서 5년에 1세씩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이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다 보니까 1961년생 분들이 기존처럼 이제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 늦춰져 버리니까 1년의 소득 절벽이 더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던 부분. 예. 또 다른 이유는 연금 외적인 이유인데 국민연금 소득이 그 어르신들의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예. 피부양자 기준을 넘기느냐, 그러니까 피부양자 조건에서의 소득 기준을 넘기느냐 아니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달에 예.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제 그 앞쪽에도 한번 개편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개편된 그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서 네. 특히 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월 한 167만 원 정도 이제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네. 연금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소득을 합쳐서 이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이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별도의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까봐,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까봐, 이런 분들도 정말 좀 꽤 있을까요? 이 혹시 조기 받는 분 중에서? 실제로 그 건강보험료 이제 부담이 되시잖아요. 예. 일단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에서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우고 나오기 때문에 예. 퇴직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잘 못 느끼십니다. 네. 어차피 급여에서 떼고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를 낸다는 걸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이제 그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퇴직 이후에 3년 동안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서 직장 가입자 시절에 보험료만 낼 수 있는 제도는 있거든요. 3년간요? 3년간. 네. 그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한 지역 가입자가 돼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네.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만 넘어도 예.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아하. 이 소득이 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나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탈락합니다. 배우자도. 예, 네. 내가 소득이 넘었는데 예. 내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이죠. 어. 이제 이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지만 예. 피부양자 탈락의 개념은 올 5월 날생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니까. 네. 대신에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어. 이런 부분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괜히 노후에는 사실 국민연금 말고는 다른 소득은 별로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로 사업 이런 거 다 없으시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았더니 피부양자가 탈락되더라. 그래서 일부러 일찍 받아서 받아가지고. 월 160만 원 이내로 받자.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조기 수령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 정말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실감을 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과 탈락되지 않는 게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1년에 4, 5만씩 정도 손해 보더라도 좀 깎이더라도 그걸 좀 피해보자 그런 거네요. 여튼 그런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년 이후에 어떤 소득 절벽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받지 않으면 실생활이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 정도로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조기 수령을 할 정도로 하면 1년에 6%, 5년 하면 30%나 줄면 정말 노후 생활이 굉장히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일단 소득 절벽이 발생되는 조기 퇴직 이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까지는 예. 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네. 조기 노령연금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그 시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대 5년 앞당기게 되면 당초 받아야 되는 연금 급여액의 30%가 감액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이 조정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예.
이제 원래 그 받아야 될 때 시작했던 연금액보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 손해 보는 부분이 커지는 거고요. 뭐 심지어는 반대로 늦춰서 받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은 예. 1년에 7.2%를 더 증액해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당 월에 받는 연금 액수뿐만 아니라 사망 때까지 받는 연금 예. 총액이 일찍 받기는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른 소득이나 다른 여건들은 어려워졌을 때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금이 유일하게 노후보장 장치라면 이걸 더 깎여서 받으면 얼마나 더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조기 수령을 했으니까 이게 또 계속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보장 장치가 허물어지는 그런 셈인데, 이걸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 정년은 60세로 지금 돼 있는데 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연금 수령은 갈수록 1살, 2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 소득 절벽. 네, 이게 사실 그 조기 수령 장치가 예. 제도를 잘 뜯어보면 예. 좀 조기로 수령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노후 준비가 더 좀 부족하신 분들. 된 분들. 반면에 연기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연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네. 노후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일찍 받음으로써 훨씬 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뭐 약간 좀 속된 말로 부익부 빈익빈익 이런 제도라고 볼 수 그것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찍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많이 가는데,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년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시점상으로도 바로바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당장 내가 지금 55세나 60세가 돼가지고 은퇴 절벽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계시다면 개인연금, 사적연금 중에서 퇴직금이라든가 뭐 IRP 같이 개인연금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걸 준비해 오신 분들은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바로 개시가 가능하거든요. 55세요. 네. 국민연금은 63세,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것이고, 주택연금도 너무 일찍 받는 게 안 좋지만 개인연금, IRP라든가 퇴직금은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적연금 통장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잘 살펴보시면서 예. 일단 이 은퇴 절벽의 일부를 좀 인출해서 쓰시는 방법을 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이때 여러 가지 내가 활동을 통해서 네. 소득을 좀 더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연명이 길어지면서 네. 사실 65세에 노후를 시작해도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의 노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영주 대표가 소득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지만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이 없거나 또는 정년이 60세로 돼 있어요. 이 정년,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더 들리는 얘기는 정년 전에 뭐 정년을 채우기는커녕 정년 전에 잘려 나가는 또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뭐 희망퇴직이 더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을 지금 실시하는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결국에는 법정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 같은 경우에도 좀 기업 규모가 크거나 네. 좀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또 그런 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뭐 세제 혜택을 위해서든 뭐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55세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그 사적 부분의 연금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기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뭐 이제 50세 이상의 경우에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소득은 낮아지더라도 네. 뭐 조기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 준비했던 그런 사적 연금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제 활동을 이제 이어가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고요. 예. 이제 만약에 정년 연장 논의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년 연장이 뭐 65세까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지켜질 거고 네. 지금과 비슷하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선 뭐 이게 조금은 늦춰지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뭐 통계 중에서 예. 이 그 조기 퇴직하시거나 이제 그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 첫 직장에서 그만두시는 경우에 얼마나 충격이 큰지를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예. 고독사 뭐 이제 많이 요즘에 이야기가 네, 되잖아요. 1인 가구도 증가하면서. 근데 고독사 통계에 보면 전체의 거의 한 70% 정도가 예. 50대 후반부터 65세 되기 이전까지의 그 10년에 있는 특히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독사 하면 노인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남성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 이유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 이제 조기에 나오게 되면서 바로 이제 재취업이 되거나 경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절이 되고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중고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정년 연장 문제보다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네. 집중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 뭐 이제 뭔가 이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법제화하고 그걸 또 확산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네.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는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조기 노령연금 1년에 아까 6%씩 깎인다고 했는데 이 깎이는 폭을 조금 뭐 줄이자 그래서 부담을 덜어자 이런 논의는 혹시 없나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제안이 올라온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율 자체가 예. 일찍 수령하신 분들에게 6%씩 감액을 하고 예.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증액을 하거든요. 네. 이 제도 자체가 이미 뭐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이렇게 있었던 제도들인데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연금리가 뭐 10% 20%씩 고금리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수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높다 이거죠. 금리가 높을 그럼 때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기울기가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워낙 큰 비중으로 깎이고. 깎아버리는 예. 것이고 또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워낙 또 높은 금리를 드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 한 2, 3% 내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늦춰 받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가 돼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네. 실제로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5년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5년 일찍 받고 네. 5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5년 늦게 받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과 늦춰 받으신 분이 10년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을 늦게 시작하느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빨리 받자. 빨리 받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똑같이 정상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단계 받으면 30%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는 것이고 예. 정상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네. 70만 원과 136만 원은 더블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배의 금액을 10년을 받게 되면 네. 20년을 받아온 사람, 2분의 1의 1 금액을 20년을 받아온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명 한 80세 예. 정도만 살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연기해서 연금 받으신 분들이 누적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그래요? 구조가 나옵니다. 한 80 정도까지 더 이상 살 수 있다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늦춰받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기 수령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늦춰받는 분들은 그만큼 형편이 되는 분들이니까 아마 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좀 고민을 한다 그래요. 이게 늦추면 못 받은 거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1년에 7.2%씩 5년간 늦출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이용주 박사께서는 이제 80세 이상 살면 좀 늦춰받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지만 아, 그렇게 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사실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이거는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그러니까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활동을 좀 이어갈 수 있거나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거나 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늦추고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해서 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그 평균 연금은 한 65만 원 수준이기는 65만 하는데 원. 네. 국민연금을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늘겠죠. 네, 근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 연금 급여액을 증액시킨 상태에서 받는 분들 이제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고액의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수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각자 이제 그 노후가 준비된 상황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 또 당장에 필요한 그 뭐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정답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네요. 80세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면 늦추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네. 각자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그 됩니다. 건강보험료 아까 때문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예.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신다고 일찍 받는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놔도 국민연금이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올해는 1,95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계시지만 내년에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버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언젠가는 다시 또 그 기준을 초과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어서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조기 수령과 좀 연기연금, 연기의 경우에는 한 80세 이상까지 쭉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연기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연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내년에 이제 국민연금법 올해 개정이 돼서 새로 바뀌잖아요. 네. 보험료도 오르고 네. 받는 돈도 늘어난다니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수 개혁이 추진이 된 거고요. 모수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중요한 그 파라미터, 즉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됐다. 네. 즉 현재 연금 보험료율이 이제 9%고 네. 특히 이제 그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반반씩 예. 이제 그 해서 절반을 내게 되는데 요 9%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그러니까 1년에 0.5% 포인트씩 증가해서 13%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8년도에 40% 수준까지 낮아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중단하고 내년부터 바로 네. 43%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내년도에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은 43%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도에는 이제 9.5% 그리고 매년 0.5%씩 포인트씩 증가해서 2033년도에 이제 13%까지 인상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요 그 보통은 이제 모수 개혁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번 그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예요? 중요한 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그 지금의 어르신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 개정 내용이 예.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급 보장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았고 예. 2014년도에 이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약간 좀 네. 추상적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네.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수개혁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국가 지급 보장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을 좀 더 믿고 안심하라. 납부하셔도 네. 된다. 예, 연금 지급 보장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명문화돼 있다. 사실 명문화 전에도 책임질 거로 다 좀 믿었지만 의구심을 갖는 분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네, 이제 그래서 보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책임했다 네. 그런 얘기죠. 연금 지금 제도가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가입 기간 늘어나는 크레딧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앞으로 내야 될 세대들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지운 것이다 보니까 네. 젊은 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네. 이제 크레딧 크게 이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좀 더 강화되는데요. 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현재에도 군대를 갔다 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내년부터는 12개월로 아, 해서 12개월로요? 군대 갔다 오면 12개월 한도 내에서 네. 좀 더 갔다 온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니까 연금액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둘째부터 네. 12개월, 셋째는 18개월 해서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줬는데 네. 이번에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아,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는 뭐 무제한으로 아, 예를 들면 자녀를 10명 낳는다. 한도 제한 없이. 예, 그러면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넓게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크레딧 제도는 이제 젊은 층들한테 조금 뭔가 이 혜택을 주는 건데 여전히 젊은 층들은 이번 국민연금 모수 계획에 대해서 부담은 자기들이 지고 혜택은 이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다 이런 불만이 많아서 그동안 연금 개혁할 때도 이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슨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구조 개혁하는 일단 논의는? 그 국회 연금특위가 예. 구성이 돼 있고 또 민간 전문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그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뭐 구조 개혁은 사실은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노후소득 보장의 예. 그 수단을 좀 다양화시킬 거냐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이제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소득 대체율 인상 이야기할 때 보통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40년 기준으로 네. 계속 연금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43%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는 점점 이제 입직하는 시점도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가입 기간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목 소득 대체율이 43%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가입 기간을 어떻게 늘릴 거냐의 가입 문제거든요. 기간, 네. 이제 최근에 추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추후 사실은 납부? 네. 추후 납부인데 이제 연금 수급 개시를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동안에 이제 내지 못했던 기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나중에 그걸 내면 그 가입 기간으로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크레딧도 중요하고요. 네. 또 실제로 이 가입 기간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거냐, 즉 연금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서 예. 경제 활동을 하면 실제로 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가 구조개혁과 더불어서 또 같이 논의돼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주 대표께는 연금 상담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아까 추후 납부도 됐지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는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조기 수령하는 분들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수령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은퇴 절벽이 생기기 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65세 이전에 조기 퇴직을 했을 때 예. 특히 최근에 조기 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50대 초중반에도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연금 개시 전까지 한 10년 정도의 은퇴 절벽을 어떻게 사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이제 분배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려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예. 대한 개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예. 연금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의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 수령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 관련 얘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수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이 먹혀드는 건지 오늘 달러 원 환율이 장중에 1,42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인 건지 내년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박상영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움직임 지난 24일 그리고 오늘 대단합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도 구두 개입을 몇 차례 했고 뭐 기업들도 불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고 잘 안 먹혀들던데 이번 조치가 특별히 뭐 강합니까? 예, 일단 상당히 강력한 구두 개입, 실 개입이 나온 것이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고요. 실제 개입까지. 예. 그러니까 구두 개입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멘트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러 가지 구두 개입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강한 어떤 멘트 자체는 사실은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분명히 표명을 한 부분들이고 예. 거기에 저희가 뭐 정확히 추정은 할 수는 없지만 실제 개입, 그러니까 외화 달러를 매도를 해서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는 달러 매도 개입이 24일 뭐 일부 뉴스에 보면 2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도 이제 실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급락을 한 상황들이고요. 예. 또 다행스러웠건 대외 여건이 사실은 좀 보태준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대외 달러가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좀 갔고요. 아. 엔도 사실은 그 일본은행의 그 금리 정책 이후 다소 약세를 가다가 예. 최근엔 다시 좀 강세 분위기로 좀 이어진 데다가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7위안이 사실은 무너지면서 상당히 초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그 워낙 강세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흐름이 된 상황들이고요. 예. 그리고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그동안 이제 보면은 이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들, 네. 24일, 그러니까 지난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과 오늘도 거의 1조 이상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에서요? 예, 순매도 규모가. 그러니까 조금- 매수 규모. 예,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조금 이제 뒷받침 준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환율이 급락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4일은 30원 이상, 오늘도 15원 가까이, 지금 1,430원대 중반이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정부의 구두 개입을 보고 이 정도까지 떨어질까 조금 딜러들이 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 뭐 일단 정부의 뭐 정부가 개입을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실제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그 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제 매몰리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의 좀 급락을 좀 일으킨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외환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 자체가 이렇게 조금 강력했던 부분은 네. 사실은 제 근저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정도로 상당히 조금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대책 자체도 상당히 뭐 잇따라 낸 상황, 뭐 기획재정부도 냈고 네.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외환 안정 대책을 낸 상황들이고 거기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서학개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때는 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했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세금을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서의 네. 세금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것이 결국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여실히 좀 반영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이른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세금을 깎아준다. 이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 지금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이제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1년간 매수를 유지를, 그러니까 보유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5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 22%를 좀 면제해주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게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센티브 비율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좀 빨리 들어오면 100%, 예, 100%, 예. 조금 늦게 들어오면 조금 그 혜택이 줄어드는데 네. 5천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팔고 네. 아직 구체적인 게 아직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5천만 원어치 팔고 주식 한 주만 사도 5천만 원어치 다 세제 혜택을 받을지, 5천만 원어치 팔았으면 5천만 원어치를 사야만 받을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다 국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아마 전제 조건을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게 증시 부양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동안 사실 서학개미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좀 뭐 말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그것을 조금은 이제 어떤 경고가 아니라 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단은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유입을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정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RIA 계좌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해외 주식을 가져와서 팔은 다음에 혜택을 보는 거죠. 거기서 주식을 살고. 그리고 또 다른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또 사버리면 그건 효과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예, 뭐 그거는 뭐 사실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그만큼 다시 또 달러 사서 사실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뭐 개인 투자분들의 여력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건 미지수인 부분들이고요. 정부는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 워낙 해외 투자, 그러니까 미국 중심만 보게 되면 워낙 그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난 계좌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요. 예. 뭐 그동안 사실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국 주가가 계속해서 3년 가까이 뭐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보면 거기서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그래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욕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뭘까요? 좀 문을 열어준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상황들이고요. 예, 또 22%라는 양도세율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면제해 준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가 22%의 수익률을 얻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해외 근데 주식 아무리 잘해도 예, 그렇게 그래서 수익 내기 쉽지 않죠. 이제 22%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기본적으로 세액 받고 이제 국내 주식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글쎄요,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조금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다른 방편으로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 해외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효과가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국내 중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효과는 저는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뭡니까? 아무래도 내년 증시가 국내 증시가 좋다라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그 1분기 특히 이제 1분기에 들어와야 100% 양도세율 이제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전체적으로 1분기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 뭐 올해도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 초에도 조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조금 부양책 자체를 조금 더 내놔야 네. 아무래도 좀 이 지금 그 서학 게임애들의 어떤 자금의 국내 유통을 하는데 조금 효과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양도세를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국내 주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상대적인 불이익이랄까, 뭐 불형평 이렇게 좀 제기할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제도를 보면서.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은 예. 이제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되는 부분들은 아닌 사항들이고 결국 이제 이익을 얻으신 분 또 해외 투자를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 주식은 아니고 해외 주식에 또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해외 있습니다. 주식은 하나도 안 하고 국내 주식만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투자해온 사람한테는 특별한 세제 혜택 없죠. 예.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러한 차원에서 장기 이제 투자자들. 정부가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마련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이 세제 혜택이라는 게 늘 혜택을 보는 사람과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불공평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정부가 또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도입한다는데요. 그리고 환해지할 때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다 안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게 보십니까? 이번? 그래서 뭐 제가 그 개인 투자자가 얼마만큼 그 선물한 매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해외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뭐 워낙 큰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야 조금 이제 선물한 매도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물한 매도 계좌를 이용한다는 건 또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그 국내 모회사,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가 갖고 있는 배당금 유보금에 대해서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이러한 유사한 조치가 있을 때 상당 부분의 그 우리나라 그 대형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갖고 있던 달러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에 일정 부분의 효과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자체를 조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전개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그러니까 그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그러니까 단기 외채를 이제 그때 들여올 때 우리가 일종의 세금 자체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한국은행에 내놓은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외환 지주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은행들이 그 외화를 이제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를 주는 이 제도 자체가 상당 부분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단기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규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풀렸다라는 부분에서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달러 자금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차입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외환 보이고 이제 부정 문제를 상당 부분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자를 줄 경우에는 사실 은행들이 이제 좀 초과 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에 맡김으로써 전체적으로 외환 운영에 상당히 좀 숨통을 좀 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그러니까 지난 서학개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한국은행에 내놓은 어떤 조치 자체도 상당히 좀 외환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안정을 좀 기여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국민연금도 전략적 환해지를 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뭐 한다 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많았는데 이번엔 환율 조치, 안정 조치 함께 국민연금도 그걸 좀 발동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모호성.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언제 환해지를 할지 이제 시장이 모르게 이제 환해지를 함으로써 시장에 상당히 이제 경계감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은 국민연금이 언제 환해지를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것을 대응하고 그것에 대한 충격을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하는 어떤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항시 체제로 국민연금이 환해지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이제 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시장에 아무래도 좀 경계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실제 지금 이렇게 환율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현 레벨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은 환해지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어떤 가정이 사실은 조금 더 확산된다라고 하면 현 레벨
입장, 그러니까 지금 1,350원 요 정도 수준 자체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환율 수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수준이 예, 만약 내년에 더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1,300원대로 간다라고 하면 예. 뭐 국민연금에서 오히려 예. 환에서 손실을 좀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환해지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예. 시장에 뭐 여하튼 공급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환율 안정에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제 강력한 구두 개입 그리고 실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도 달러가 많이 쏟아져서 지금 1,43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한 이틀 사이 영업일 기준 이틀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런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내년 환율 전망하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정부의 조치가 발동이 됐으니까 발동 이후로의 어떤 변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금 환율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좀 전망치를 좀 바꾸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게 뭐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완전한 어떤 추세라든지 레벨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죠?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나 외환 시장이나 그렇고 뭐 주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결국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지 예.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뭐를 이제 환율을 누르고 해서 네.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질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 환율 대책을 보면서 하나 이제 확인한 거는 한 1,380원 정도는 정부가 무조건 막을 거다라는 어떤 레벨대가 일단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1,380원, 1,480원. 1,480원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예, 의지.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뭐 1,500원 얘기를 뭐 일시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환율 전망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뭐 지금 뭐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어떤 네. 자금들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대외 여건들,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엔화의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내년도 달러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상반기에 약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달러 보고. 약세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 네. 그 배경에는 사실은 지금 미 연준이 뭐 네. 금리를 뭐 1월 달에는 동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여전히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 완화책을 또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네. 달러의 연말 약세를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1,300원 중반대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대.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인가 아니면 1,300 중반? 내년 하반기에 사실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 상당히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한 1,400원 초반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하향 압력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 전망 그리고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을 1년 앞당겨 받으면 6% 깎이죠. 그런데도 100만 명이 미리 받았다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절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케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년 전 희망퇴직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소득 절벽에 마주서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셈인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2중, 3중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후복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SBS 뮤직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